자, 이번에는 5장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및 평가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있는 일은 사회문제의 형성입니다. 이게 이슈화가 되고 나면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는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정책 의제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한 후 평가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젠더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게 아주 마이너한 출제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의 개발과 비교 분석이에요. 2015년도에 그 합리적인 정책 분석의 절차가 나왔었는데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해보고 그러고 이제 최종 비교와 평가를 한 후에 이제 최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책 대안을 개발을 할 때에는 해당 문제에 관련된 과거의 정책이나 지금 현재의 정책을 검토할 수도 있고요. 해외의 정책 사례를 검토할 수도 있고 뭐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론 모형을 활용을 해서 대안을 추론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정책 대안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한 번 언급이 된 정도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을 할 때, 즉 평가를 할 때의 기준입니다. 자, 사회적 효과성 혹은 사회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효과를 갖는가. 우리가 사회적 효과의 반대는 약간 경제적인 효과죠.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에 초점을 두지만 사회적 효과는 사회 통합 기능에 중점을 둡니다.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려면 이제 양극화 혹은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사회 통합이 저해되기 때문에 사회 통합 혹은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혹은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대우를 받는가. 그 다음에 모두 다 같이 보편주의를 중시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두 다 같이 모든 국민이 권리로서 수급권을 받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통합하고 관련이 되는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효율성, 비용 효율성,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경제적인 효과성,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효율은 파레토 효율,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효율 그 자체를 지향한다기보다는 평등이나 정의나 연대와 같은 그러니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율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투입 대비 산출에 초점을 두는 경제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수단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적 효과하고 다르게 비용 절감 효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예산이 흘러가는 걸 최대한 막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만 선별하는 이런 선별주의에서 비용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초점을 두는 건 비용 절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율성하고 다르게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건 효과성이고 효율성 그 문제를 그만큼 해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적절했는가에 초점을 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의 관점에서는 효과의 정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효과를 내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이 효과만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효율을 같이 따져서 정책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집행 가능성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는가를 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의 반응이죠. 정치적으로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루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중에 어떤 정책을 선정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행정론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쓰레기통 모형 그리고 또
호남 모형이죠. 이게 호남 모형하고 쓰레기통 모형이 정책론하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닙니다. 2025년 시험이죠. 2025년 1월 시험에서는 이제 두 과목에서 하나는 호남 모형을 하나는 쓰레기통 모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시고 그 과목에서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리 모형은요. 자, 주어진 상황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모든 대안들의 비용 편익을 다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이게 최고다 하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대안을 다 따져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게 고도의 합리성을 갖는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자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만족 모형입니다. 사람의 합리성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고도는 아니다.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대안을 그리고 모든 대안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다가 어머 이 정도면 만족스럽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리 모형은 다 따져보고 이게 최고. 그러니까 no 이렇게 하지만 얘는 조금 절충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거는요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너 이렇게 가는 합리 모형이 조금 더 그런 성격이 있고 만족 모형은 그거보다는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증 모형에서는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론의 반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확 바꿔버리면 기존 정책에 의해서 득을 보던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확 바꾸지 않고 약간만 과거 정책을 약간만 수정한 후 그러고 여론의 반응을 봤는데 사람들이 괜찮아해. 그럼 또 조금 더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론의 반응에 맞추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는 것을 점증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확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얘야말로 혁신적이거나 진보하고는 거리가 먼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정책 결정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혼합점은요. 혼합하는 거예요. 뭐를 합리와 점증을 혼합합니다. 그래서 혼합점 이렇게 외우세요. 혼합 모형은 합리와 점증을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 내에서 기본적 결정이 있고 그 안에서의 세부적 결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이런 식으로 절충한 게 혼합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개로는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 합리와 점증을 섞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 모형은 드로어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치치치치 이렇게 외우라고 옆에다 써놨습니다. 최종 모형의 치읓 그리고요 정책 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결정의 가장 큰 중심은 정책 성과의 최적화예요.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정책에 들어오는 비용이 있고 정책으로 산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용과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산출이 된 효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효과가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계 관점으로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는 체계 관점으로 분석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걸 정책 성과의 최적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계 그리고 최적화의 치읓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합리 모형이나 만족 모형은요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요. 근데 이거를 되게 완벽하게 따진다고 보는 건 합리 모형인 거고 얘는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따진다라고 보는 게 만족 모형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걔네들은요 경제적인 합리성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직관이라든지 정책 결정자의 직관과 같은 초합리성도 정책 결정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책 대안에서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정책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초합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 편익 같은 걸 경제적으로 따지는 건 양적인 속성이 커요. 그렇죠? 근데
이 최종 모형에서는 이 초합리성과 같은 질적인 속성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최종 모형을 질적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들어와 치치치치라고 하는 건 들어와의 최종 모형은 체계 관점으로 정책 결정을 이야기하고 정책 성과의 최적화, 초합리성도 강조하는 모형이다라고 치치치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초합리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쓰레기통에 예를 들자면 팔이 없는 인형이 떨어졌어요. 자, 근데 누군가가 팔밖에 없어서 팔을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나는 팔이 없고 너는 팔밖에 없네. 합체해서 요렇게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된다. 근데 이때 그 쓰레기통에 팔이 없는 인형이 떨어진 것과 팔이 떨어진 것은, 팔만 떨어진 것은 그저 우연입니다.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연히 이거가 맞아 떨어져서 정책의 문제의 흐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흐름, 그리고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흐름,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흘러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창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일이 될래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각자 따로따로 그냥 무질서하게 흘러갔는데 어쩌면 딱 그 타이밍에 그게 딱 만나는 요런 방식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입니다. 자, 이 정책 평가에서는 평가의 유형 부분 있잖아요.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그 다음에 총괄 평가, 그리고 형성 평가. 이 부분이 사실 5과목에나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사론에서 나오고 실천 기술론의 평가에서도 나오고 지역복지 평가에서도 나오고 행정 평가에서도 나오고 정책 평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히 중복 영역이 많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으로 정책 활동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정책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정책 평가는 실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해결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신공공관리론, 이거는 이제 행정론에서 나오죠.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신우파 정권의 흐름, 그래서 이제 국가복지를 축소하고 되도록이면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공공 영역에서도 시장 논리를 도입을 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성과평가가 중요해졌어요. 이때의 기초가 되는 이념을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정책평가가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평가를 할 때는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정도의 성과를 내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썼다고 이게 정당해? 이런 것들, 정당성이나 책임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책평가의 특징입니다. 평가 목표는 정책평가자 결정이나 평가의 기준 설정에, 평가자의 결정이나 평가의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평가는 굉장히 다양한 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통계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평가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정책을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 폐지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지향적이죠. 정책 자체가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정책 평가도 가치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질적인 평가를 둘 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목적 달성 정도 자체에 초점을 둔다면, 효율성 평가는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할 때 투입과 산출 혹은 성과를 같은 단위로
같은 단위, 즉 화폐 단위로 양쪽 편을 넣고 그래서 1,000원을 들여서 1,500원을 치 성과를 냈네. 아, 그러면 이거는 효율적이었어. 이렇게 따지는 걸 비용 편익, 양쪽 편이 동일 기준, 즉 화폐 기준일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이지만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 비용은 화폐 단위로 하더라도 효과나 성과를 화폐 단위로 치환하지는 않는, 그래서 이제 성과를 화폐로 치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편익 분석이 아니라 비용 편익 효과 분석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사론에서도 그렇고 실천 기술론에서도 그렇고 형성과 총괄 평가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형성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중간에 프로그램 과정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다 끝난 뒤가 아니라 정책 시행 중에 이제 주로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총괄 평가는 집행이 다 되고 난 후에 이 정책의 이 사회적에 미친 영향, 즉 효과 그리고 효율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 정책을 계속 진행을 할지 바꿀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는 우리가 이제 형성평가에선 질적인 평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총괄평가에서는 수치화된 양적 평가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총괄평가를 위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효과평가를 할 때 정책의 성과,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죠. 그러니까 성과평가나 결과평가는 주로 총괄평가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방법이라면 과정평가는 형성평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